네, 안녕하세요. 기술 유출 사례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GM대우 연구원들의 라세티 설계도면 통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이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항소심 간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기술 자료의 산업 기술성이라든지 어떤 뭐 유출이나 부정 취득의 행위 태양 과연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또 넘어가는 것도 나름 또 합리적인 뭐 선택이라고도 좀 제 생각합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전문 변호사고 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가핵심기술 KC 화물창 도면 유출 사건을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었고 또 현대차 연구원의 넥소 핵심 부품인 GDL 유출 사건 변호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시켰습니다. 폴더블 폰 핵심 기술인 UTG, 화학강화 UTG 기술 중국 유출 사건 변호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반도체 산업기술의 이제 에버라이트 유출 사건 변호에서 핵심 피고인들 변호에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 사건을 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자, 피고인 갑은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GM대우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개발팀 차장, 흑배기 장치 개발팀 차장으로 퇴사한 후 2006년 10월경부터 타가즈 코리아 주식회사의 차량 개발 본부장, 이게 R&D 센터장인가 봅니다. 차량 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타가즈 코리아는 러시아 회사입니다. 러시아의 뭐 승용차 이제 자동차 회사인가 봐요. 갑이 어쨌든 GM대우를 퇴사하면서 러시아 회사인 타가즈 코리아 주식회사의 차량 개발 본부장으로 갔다. 자, 피고인 을은 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역시 이제 피해자 회사 GM대우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타가즈 코리아의 총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병은 2004년 4월 6일 피해자 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 1월 11일 이제 GM대우를 퇴사해서 한 일주일 뒤에 타가즈 코리아에서 시험 시작팀 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 정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타가즈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셰시 설계팀장을 근무했다. 정은 이제 GM대우 출신은 아닙니다. 자, 갑을 병이 GM대우 출신이고, 특히 이제 병 같은 경우, 병 같은 경우는 갑이 먼저 타가즈 코리아로 이직한 후에 그 뒤늦게 한 약 2년 뒤에 이제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자, 갑의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타가즈 코리아에서는 2007년 3월경부터 모델명이 C100인 승용차의 차체 및 셰시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C100이 라세티와 비슷한 준중형 승용차인가 봅니다. 설계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계 경험 또한 적어 단기간 내에 위 C100 승용차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갑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라세티 승용차의 차체, 셰시 및 의장 설계 도면과 기술 표준 문서를 도용하여 C100 승용차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2007년 5월 중순경 타가즈 코리아 사무실에서 차량 개발본부 팀장 회의 중 팀장들에게 그 무렵 합류했나 봅니다. 을이 C100을 설계하는 데 있어 참조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팀원들에게 C100 승용차를 개발하는 데 참조를 하되 절대로 외장 하드디스크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 무렵 패키지 팀의 을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라세티 승용차에 대한 이런 설계 도면 파일 818개 그리고 기술 표준 문서 파일 1500개가 저장된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네면서 이를 복제해서 각 팀별로 한 개씩 지급하라고 하였다. 자, 이 갑의 구체적 범죄 사실을 보면 이미 이제 이 당시에 갑이나 이 타가즈 코리아에서 피해 회사인 GM대우의 라세티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은 그 무렵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복제해서
CSC 팀장, 차체 팀장에게 복제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씩을 교부하였고 직원 정은 위와 같이 복제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등을 사용해서 실제로 C100 승용차의 차체와 셰시 등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갑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 비밀을 누설 및 사용하였다. 자, 이게 갑의 구체적 범죄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을입니다. 을은 뒤늦게 합류했죠. 을의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은 2008년 3월 하순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절차 규정에 의하면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다른 자동차 제작회사로 전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향후 다른 자동차 제작회사로 전직한 후 사용할 목적이 사실은 이제 유출 등의 목적, 즉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을이 2008년 3월 하순경 이랬다고 하니까 을이 이제 합류한 시점을 제가 앞부분에 다시 살펴보면 2008년 4월 3일에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다. 2008년 4월 3일에 퇴사했다. 2008년 4월 3일에 퇴사했으니 2008년 3월 하순경은 아직 퇴사하기 전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을이 미리 준비한 외장 하드디스크를 자신이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엄청난 파일들을 다운로드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취득함과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고 또 업무상 배임을 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을은 2008년 4월 3일 날 퇴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집으로 가져간 시점은 2008년 3월 하순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직 중인 시점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사 일자가 정말 중요하다. 퇴사 일자를 전후로 해서 부정 취득이냐 유출이냐, 또 해당 기술 자료에 접근해서 인지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느냐, 또 퇴사 전이냐 퇴사 후냐에 따라서 부정 취득과 유출을 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또 병의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도 을과 마찬가지로 갑이 먼저 타가즈 코리아에 입사해 있자 뒤늦게 합류한 사람입니다. 병은 갑으로부터 함께 일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2007년 11월 하순경 타가즈 코리아 사무실에서 아주 형식적인 면접을 보았으며 그 무렵 정으로부터 라세티의 기술 표준을 가져다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기술 표준 문서 파일을 몰래 빼내서 위 정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병은 2007년 12월 3일경 이 회사 자료를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 GM대우의 어떤 문서 보안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한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 테스트 관련 기술 표준 문서 870개를 미리 준비한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해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 병은 2008년 1월 하순경 위 타가즈 코리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빼돌린 870개 파일을 저장한 후 엔진 시험 담당 이사인 누구에게 건넸다. 이로써 병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취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병이 언제 이 퇴사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007년 12월 3일경 문제된 행위를 했죠, 병이. 자, 퇴사 일자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병의 퇴사 일자. 병은 2008년 1월 1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2008년 1월 11일. 그러니까 병은 퇴사 전에
이 피해 회사의 기술 자료를 밖으로 빼낸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회사의 문서 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한 후 기술 자료를 열람해서 다운로드 받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에게 재직 중에 이 기술 자료에 접근해서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해당 기술 자료에 접근해서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또 아직은 퇴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부정취득이 아니라 유출로 기소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검사는 유출이 아닌 부정취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정의 구체적 범죄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GM대우 출신은 아닙니다. 그냥 순전히 타가즈 코리아 사무실에서 일한 분이죠. 정은 갑으로부터 의리 C100을 설계하는 데 있어 참조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팀원들에게 C100 승용차를 개발하는 데 참조를 하되 절대로 외장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정은 을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라세티 승용차에 대한 설계도면 파일과 기술 표준 문서가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정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출한 또는 부정취득한 또는 유출한 사람이 정한테 이 자료를 건네준 것이죠. 그렇다면 1호의 부정취득 또는 2호의 유출이 아니라 제3호의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유출한 자료라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한 제3호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면 그냥 1호의 부정취득으로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자, 사실관계 정리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일단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을과 병의 경우 유출이 아닌 부정취득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타당한가? 자, 을과 병 모두 퇴사 직전에 문제된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접근해서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면 이것은 사실은 부정취득이 아니라 유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여러 차례 좀 설명드린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의 구법, 10몇 년 전의 구법이나 현재의 법은 제1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득한 행위, 이게 부정취득이고, 다만 2호에는 예전에는 그 부정취득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행위 앞에 마치 부정취득과 같은 행위 태양을 해놨는데, 현재 이제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대법원 이 판결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대법원 판결 또한 앞선 사례 강의에서 또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자가 당의 영업비밀을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과 병 모두 사실은 이미 인지해서 사용할 권한이 있었고 또 퇴사 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부정취득이 아니라 유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부정취득으로 기소를 하였다. 자, 공소사실 기재 자체, 이 대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연구소장 및 중국 해외 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피해 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노트북에 이미 저장해 놓은 상태였으니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서 그 자료에 접근하여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취득이 아니라 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역시 또 다른 산업기술 유출 판례를 보면 리딩 케이스입니다. 삼성중공업 드릴십 설계도면 해양기보돈 파일 유출 사건을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는 당해 산업기술을 직무 혹은 계약에 따라 적법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제1호의 부정한 취득 행위가 문제될 수 없어 이를 유출한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이다.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보았고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을은 2008년 4월 3일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08년 8월경 타가즈 코리아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퇴사 전인 2008년 3월 하순경입니다. 병의 경우에도 2008년 1월 11일경 퇴사하였고 타가즈 코리아에 입사한 것은 일주일 뒤인 2008년 1월 18일인데 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2007년 12월 3일입니다. 자, 을과 병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자료를 유출한 것입니다. 만약 을과 병의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해당 자료나 파일에 접근하여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미 직무에 따라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부정 취득이 아니라 유출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더욱이 을의 경우에는 업무용 컴퓨터 내에 문제의 파일 등이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시스템, 문서관리 시스템 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파일 등은 다운로드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을과 병 모두 위 파일 등에 접근해서 인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을과 병 모두 부정취득이 아닌 유출로 기소되었어야 합니다. 자,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의 법 제14조 2호가 현행법과는 다르게 그 산업기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을과 병 모두에게 위 제2호를 적용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검사는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지금 부정취득으로, 이런 경우 부정취득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부정취득이나 유출이 벌칙 규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분명 따지고 들었어야 하는데 변호인이 사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의 경우 부정취득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타당한가?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정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게 아닙니다. 부정취득을 누군가 같이 부정취득했다 이런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게 아닙니다. 자, 당시의 법 제14조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 취득 사용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검사는 제1호의 부정취득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의 법에도 제14조 제3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잘못된 것이고 정의 경우에는 1호가 아니라 3호가 적용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실 1호도 아니고 1호로 할 거였으면 차라리 2호로 한 게 맞았고 2호도 아니지만 물론 이제 3호가 적용되었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 검사님, 판사님, 변호사님 아무도 몰랐다. 자, 이처럼 굉장히 어렵다. 산업기술 유출은.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은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던 파일 중 일부는 인터넷 간행물 등의 매체에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위 파일 전체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가 이렇게 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영업비밀이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뭐라 얘기를 했느냐?
맞다. 일부 자료는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것은 보이긴 하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은 전체 자료의 양에 비하여 매우 적다. 그리고 이 이제 피해자의 자료를 보면 물론 일부 적용되어 있다 일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또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서 피해 회사가 회사 설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동차 제작에 있어 최적화된 기준으로서 설정해 놓은 것인 바 이는 완전히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는 그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한다. 또 이걸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 개발을 함에 있어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설계 도면의 일부 내용이나 기술 표준 중 일부를 인터넷이나 간행물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자료의 비공지성을 부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갑이 또 뭐라 주장을 했냐? 갑은 자신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위 부품 제조업체에 위 자료를 제공한 것을 볼 때 이 자료들은 더 이상 비공지성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타당한가요? 자, 이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이제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거래처한테 막 자료를 배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래처에 그냥 배포하는 자료다. 이런 거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그냥 나가면서 NDA 체결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경우에는 그냥 비공지성이나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뭐라 얘기를 했냐? 피해자 회사는 관련 부품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품 공급 계약에 분명히 이건 NDA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회사의 비밀, 상호 간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부품 제조 시 사용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 유지 약정을 하고 위 부품 제조업체로서는 이러한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여 위 기술 정보를 당해업계에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 이렇게 GM대우가 부품 제조업체에 이런 도면 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비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외 중요 판시사항, 이 사건에서 중요 판시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업비밀에 있어서 사용에 관한 판례인데, 자, 어떤 피고인이 뭐라 주장을 했냐면, 피고인은 이 기술 자료들은 프로토 엔진 개발 단계에서 참조하였을 뿐, 실제 양산 시에는 그 공차 등을 대부분 변경해서 실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뭐라 판단을 했냐?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한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자, 결국 결론을 보겠습니다. 갑은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살았고
을병정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형량이 그렇게 세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항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검사가 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책임이 그렇게 무겁진 않기 때문에 갑만 실형을, 나머지 을병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GM대우 라세티 설계도면 통유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선 사례 강의와 좀 비슷한 취지였다고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검사님들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고, 실제로 이제 서울중앙이나 수원지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담으로 하시는 검사님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검사님들이 이 법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오류들이 좀 있다. 그리고 판사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